저희 아빠는 원래 시골분이 아니셨고 농사일을 할 줄 몰라 아빠와 엄마는 산에 토끼와 닭을 사서 키우셨습니다. 농장까지는 집에서 트럭을 타고도 거리가 조금 멀었습니다. 농장은 제법 크게 지었는데 토끼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줬고 토끼와 닭들은 큰 농장에서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닭들은 낮에 산에서 풀을 뜯고 놀았고 밤엔 닭장으로 돌아와서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삼촌이 찾아오셨습니다. 삼촌은 몇 달간 같이 살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은 옛날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옛날 똥 푸는 화장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열악했습니다. 푸세식 화장실 앞편에 사랑방쯤 되는 곳에서 삼촌은 주무셨고 추운 겨울 저녁이면 아궁이불을 가져다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고구마, 감자, 계란을 구워주셨는데 저는 그런 삼촌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마당에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모닥불에 오빠와 계란을 굽고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 몇 명이 마당으로 걸어왔는데 밤이라 잘 안 보였지만 큰아빠와 고모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왜 오셨는지 영문을 모르고 그냥 새끼 강아지를 안고 놀았습니다. 엄마는 추우니까 삼촌방에 오빠랑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저는 잠이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급하게 저와 오빠를 불렀습니다. 아빠를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아빠는 초점 없이 눈을 뜨시고 멍하니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아빠는 시골로 오신 이유가 아파서였습니다. 간경화였었는데 매일 술을 드셨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셔서 간암이 심각해지셨고 엄마는 아빠의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삼촌, 고모, 큰아빠 등 모두들 울고 있었고 엄마는 오빠와 저의 손을 잡아서 아빠의 손을 잡게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아빠 손을 잡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손은 생각보다 차갑진 않았고 저는 슬픈 것보다 조금 겁이 났습니다. 처음 잡아서 그런 걸까? 아니 그냥 무서워서? 아빠는 진짜 죽은 건가? 마음속으로 이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말을 못하시는 건지 이미 돌아가셔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아빠 대신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오빠는 그 당시 중1이었는데 그날 밖에 내리고 있던 눈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감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사실 슬픈 척을 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지만 왠지 울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 손으로 아빠의 눈을 감겨드렸습니다. 그리고 119가 와서 아빠를 태우고 떠났습니다. 엄마도 오늘은 오빠와 둘이서 자라고 하시고는 급히 짐들을 챙겨 다른 가족분들과 앰뷸런스를 따라 떠나셨습니다. 그날은 둘이서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고 다음날에 기다려도 엄마는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고모와 삼촌이 오셨습니다. 집이 작아서 엄마와 오빠 저 이렇게 세 사람은 부엌에서 자야 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이 안 왔고 이불도 없어서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베개 대신 잠바를 베고 자야 했으며 부엌 바닥이라니 낯설어서 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마가 몸을 제 쪽으로 돌아 누우시더니 저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어린 마음에 엄마 품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기억에 처음으로 안아주시는 것 같았는데 찬바닥 때문에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기 시절에는 많이 안아주셨겠지만 제 기억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엄마의 따뜻한 품. 엄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겁에 질린 표정과 눈빛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어린 시절 그렇게 커 보였던 당시 엄마의 나이 35세. 지금의 제 나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높은 산골 마을에 남은 가족들을 두고 그 산골 마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고산병이 생길 높이의 산은 아니지만 고산병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남겨두시고 흐느끼는 부인의 울음소리를, 흐느끼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눈물 흘리는 엄마 품이 따뜻해서 좋다는 철부지 딸아이의 잦아드는 숨소리를 들리시는지 모르지만 뒤로 하고 그렇게 떠나가셨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은 이 아픔에 더 공감하셨을 겁니다. 저는 11살 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께서 급히 외갓집으로 가시던 날 죽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외갓집에 가면 언제든 볼 수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던 외할머니가 이제 이 세상분이 아니시다 하는 생각하니까 좀 혼란스러웠어요. 제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인 중에. 그때 저도 오늘 사연자분과 비슷했어요. 울어야 되나? 울어야 되잖아. 울어야 되는데 우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가슴은 막 먹먹해요. 아, 그래도 외할머니 저 여름방학 때마다 이렇게 뵀던 분인데 막 먹먹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울음이 안 나니까 왜 안 나지? 막 왜 슬프지 않은데 울어야 돼? 이거랑 또 나 왜 근데 안 슬프냐? 왜 안 울지? 나 나쁜 놈인가? 그게 두 가지가 막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울지 않는 자기가 막 죄책감이 드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유체이탈된 것처럼 이렇게 마주봐야 돼. 할머니가 좀 엄하고 무서우셨었어요. 그 옛날에 그 뭐 식량 귀할 때 고추장도 귀하고 설탕도 귀할 때 그거 한번 손가락으로 찍어 먹었다가 장대로 때리신다 그래갖고 동네를 한 7바퀴 돌면서 도망 다녔었고 뭐 그랬던 저희 큰누나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갑게 지냈던 적은 없어요. 방학 때 가도 뭐 아이고 우리 손주 안노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좀 뭐 그랬어요. 그럼에도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그때 당시에 76세 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주무시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뭐 호상이란 말이 나쁜 막 맞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호상이셨을 거예요. 뭐 앓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상이란 표현보다 그냥 참 편안하게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병의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때 외삼촌 댁이 좀 생활 형편이 그렇게 뭐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외삼촌도 이제 외삼촌의 어머님이시죠. 병 없이 편안하게 가신 당신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중학생 때 또 그때 문득 그때가 떠오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의사가 사망 진단을 했으니까 이제 가족들도 다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관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제 장례 치르려고 관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9살 때라 어린데 또 키도 조그만데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나이가 많았으면 잠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텐데, 뭐 경황 없이 이렇게 뭐 장례하면서 관 이렇게 묻으려고 하는데 눈물이 주룩 이렇게 흐르는 걸 봤대요. 뭐 그건 저도 이제 들은 얘기라 확인할 바는 없지만 그 9살 당시 때 그걸 봤었대요. 근데 어리니까 그냥 하면서도 원래 죽어도 눈물이 나는 건가 뭐 그럴까 어떻게 뭐 그냥 뭐 커서 자기가 이제 그 기억이 나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공포물이나 이제 뭐 코믹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관뚜껑에서 뚫고 주먹이 나오면서 나 살았어 뭐 코믹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이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게 퍼뜩 떠오른 게 있어서, 그분 나이가 이제 9살이니까 어려서 가족들한테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얘기했겠죠. 근데 가끔 의사의 오진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뉴스, 뭐 병풍 뒤에서 관뚜껑 두들기는 소리에 열어보니까 살아계셔갖고 가족들이 대신 쇼크로 죽을 뻔한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의학 수준이 한참 낮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막 정보가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있진 않아서 그렇지 지금보다 좀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젠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거북이랑 경쟁하다가 이기거나 또는 비기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래 산다고 뭐 거북이랑 경쟁해서 이겼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장수를 많이 추구합니다.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잘 살았다는 게 중요할까요? 뭐 오랫동안 잘 살았다 이게 제일 좋겠지만 쉽진 않죠. 저는 요즘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거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쌓아두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터졌을 때 더 골 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쌓아놨다가 더
큰 화약 창고를 만드는 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걸 쌓아두질 않고, 대신에 또 그때그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막 푸르는 것도 아니고 덜 느끼려고 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라고 느끼면 스트레스인데 그걸 아니라고 느끼면 또 아닌 것들도 막,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느끼지 않으면 이제 이게 스트레스 아니다 하니까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덜 느끼려고 애지간한 일들은 그냥 네 말도 맞다, 들어보니까 네 말도 맞네, 그래 둘 다 맞네, 이러고 허실 좀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긴 합니다, 진짜로. 예전에는 제가 자기 자신을 막 극한으로 좀 몰아세우는 타입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자책도 하고 또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갖고 막 이거 생각하다 아니면 그냥 시작도 안 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몇십 년을 더 살지 몰라도 남은 인생은 최대한 좀 기쁨 쪽으로, 즐거움 쪽으로, 웃긴 쪽으로, 보람을 느끼는 쪽으로, 설레임을 느끼는 쪽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쪽으로 안타라를 맞추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건강해지는 길이고 스트레스 덜 느끼는 길이고 어린 나이에 누군가한테 슬픔 주고 가는 그런 일을 막는 건강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들이니까 더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지병이 있어서 또는 유전적으로 그런 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건강에 다른 게 없습니다. 스트레스 덜 받고 좀 긍정적이고 좀 낙관적으로 또 이렇게 좋게 봐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고생했던 사람들이 노년에 잘 살면 저는 그게 더 행복하다고 봐요. 왜 지나간 과거, 젊을 때 쓰러져도 뭐 일어서고 또 아니면 개고생을 했어도 그거 지나간 과거인데 노년에 잘 사는 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젊을 땐 지나갔고 과거에 고생했던 거 지나갔고 생각하면 이가 갈리기도 하지만 노년이 현실이고 이제 젊은 그 혈기나 젊은 어떤 능력이 보디가드로 작동해주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노년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년을 위해서 저는 이제 친구들이 학고 유튜버, 학고방에서 조그만 데서 하는 몇 명 안 되는 유튜버라고 이렇게 놀려도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매달 연금처럼 달러가 입금되는 지금의 삶, 뭐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달러로 들어옵니다. 이게 즐겁고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광고도 봐주시고 광고 건너뛰기 안 해주시고 그래서 즐겁고 좋습니다. 매달 21일, 뭐 22일, 23일 이때는 꼭 들어오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현재는. 근데 차차 커져갈 게 100%기 때문에, 왜냐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든든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만들 때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안 받아요.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편집이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막이 오타 좀 나도 신경 안 써요. 저는 구성 좀 어설퍼도 이렇게 옛날 같으면 히스테리 받아서 막 다시 제작하는데 별로 히스테리 부리듯이 다시 찍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편집이 귀찮으면 그냥 통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완벽주의를 지향하다가 한 편도 못 올리는 사람들이 사방천지에 깔려 있는데 저는 꾸준히 어설퍼도 구애받지 않고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편을 제대로 만들겠다 하면서 지금 3년, 5년, 7년째 유튜브를 못하고 있는데, 왜냐면 초창기 유튜브 이렇게 깨작깨작 같이 해보던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가보자, 가다 보면 늘잖아. 뭐 저 옛날 꼬마 신랑들도 10살 12살에 장가 갔어도 연상 누나들 막 이렇게 그때 뭐 꼬마 신랑들 연상 누나한테 던진 건 누나들이 알려주란 뜻이야 뭐야. 어쨌든 그래갖고 갑자기 10살에 갔던 꼬마 신랑이 17살엔 장인 정신이 빗나갔고 막 스킬이 무슨 소리야. 어쨌든 하다 보면 늘겠다는 마음으로 막 했잖아요. 뭐 채널 어떤 그 지향점 없이도 가고, 물론 잘해서 잘 이렇게 기획하면 되는데 기획하고 뭐 하다가 다 포기한다니까. 그래서 일단 출발해본 거야. 막 하다가 포기만 안 하면 돼. 자기가 실망 안 하고. 그게 몇만 명 단위 유튜버가 된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갑자기 유튜브로 얘기가 빠져서 좀 이상해졌습니다만은 점점 친구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고 소식에서 친구들 부모님 부고 소식을 지나고 선배들 부고 소식으로 가다가 친구들 부고 소식으로 바뀌어 갑니다 요즘에. 그래서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사연 주신 구독자님처럼 일찍 아버님이나 어머님 또는 두 분을 다 잃으신 분들도 언젠가는 그분들과 같은 강을 건너게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언젠가 건너게 될 겁니다. 그 강을 건널 때 인생이 100이라고 하면 그 100 중에 즐거움, 기쁨, 편안함, 설렘 등은 몇 정도를 누리다가 가셨는지 생각해보자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제가 요단강 건널 때 인생 100 중에서 적어도 65% 일본어로 빠센토 65% 이상, 그 절반 이상, 절반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거죠. 이 기쁨을 기쁘고 즐겁고 보람 느끼는 평안하고 마음의 여유와 느긋함을 즐기다가 간 이런 그 주변 사람들 기억에서도, 저 혼자 그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 사람 떠올리면 늘 웃고 편안했고 조바심 없이 사는 모습이었어 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죽음에 관한 사연이었기에 이런 제 사색을 늘어놓게 됐습니다. 홀로 어린 아이들을 키워낸 그 세월보다 남편을 떠나보냈던 그 밤의 막막함과 공포가 더 컸을 겁니다. 그 어머님께 그 당시로 볼 때는 지금이 미래지만 미래인 지금 그 과거의 그 어머님 그날 공포의 밤에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오신 세월 늘어난 잔주름만큼 기쁨의 주름, 보람의 주름도 많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주신 구독자님도 그때 어머님의 마음을 글 쓰시면서 다소나마 느끼셨을 테니까 지금 있는 소중한 아이에게 큰 사랑 주시고 생활 속에서 힘찬 에너지 펑펑 끌어올리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한 큐에 녹화하는 영상이라서 그냥 더운 여름에 지나가던 정자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길 바랬는데 돌개바람, 한이바람, 회오리바람이 갑자기 섞여서 불었다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부고 소식들 많이 날아듭니다. 웃읍시다. 건강하게 살려면 끝. 넋두리TV에서는 사연 제보를 받습니다. 방송을 원하시는 사연이나 정보 있으시면요, 샤워텔@gmail.com 샤워텔@gmail.com 이쪽으로 제보해 주시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끝.